아,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여기 있으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예. 원래 제 세션이 좀 뒤에 있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좀 땡겼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하이에 미팅을 좀 갔다 왔는데요. 그때 했던 자바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공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라클 내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편집조차도 안 했거든요. 편집하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 안 하고 제가 PDF 여러 개 파일들을 이제 요약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후에 이제 자바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한 1년 후에 이런 변화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시작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뭔지 좀 공유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자바 리더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오라클에서 에이펙 지역에서 이제 하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베이징 때 한번 갔다 왔고 올해 이제 JCO에서 3명이 저 포함해서 3명이 상하이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2분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주로 각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리더들에 관련된 소식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이제 하는 오라클 DB도 있겠지만 자바에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부 미팅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JCO 올해 2월달에 했던 컨퍼런스 관련된 동영상을 이제 시연을 좀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없게 앉아가지고 세션 발표를 계속합니다. 저희는 그냥 듣고만 있고요.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오라클 한 반 정도는 오라클에 계신 분들이 와서 하고요. 반 정도는 이제 각국에 있는 커뮤니티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소개도 하고 업데이트된 내용도 이제 공유를 합니다. 요건 이제 식사 시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모여 있잖아요. 여기 호주 사람들이에요. 호주 사람들은 모이면은 밤새도록 술을 마신대요. 미친 듯이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일본 분하고 이게 동양 분. 요즘에 이제 빨간색 입으신 분이 인도 분인데 오라클 러버라고 하시는 분인데 자바 러버죠. 자바 굉장히 사랑한다고 항상 웃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예. 제이보스 유저그룹에서 일단 뽑은 두 가지 키워드는요. 제가 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데브옵스하고 그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가이드라는 두 가지를 이제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자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뽑았고요. 데브옵스라는 게 뭐냐면요. 개발팀과 운영팀을 합쳐놓은 팀이에요. 개발과 운영을 함께하는 팀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잘 정의된 게 이제 데브옵스 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브옵스라는 건 합성어인데 개발자들과 운영자들 사이에서 이제 의사소통, 협업, 융합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절차나 이런 것들은 크게 조직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개발팀과 운영팀을 서로 붙여서 빨리 딜리버리 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운영자하고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빨리 딜리버리를 할 것인가를 이제 정의하는 건데요. 저희도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데브옵스라는 거는 저희는 사실 이런 정의를 모르고 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재미난 거는 이제 향후 추세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변하고 어려워졌고 융합되면서 기존의 운영팀들이 개발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반대로 개발팀도 운영팀의 그 보수적인 마인드를 깨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혁신적인 팀들은 이 운영팀과 개발팀을 섞어서 서로 상호 이해하고 빨리 소프트웨어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 경험상 안 좋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SI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발이 끝나면 몇 명을 뽑아가지고 운영에 넣잖아요. 개발자들을. 그럼 개발자들은 그냥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운영에 가는데 이제 가서 보면 개발자한테 운영도 시키면서 개발도 시키는 비용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싼 값에 운영도 시키고 개발도 시키는 이런 모드로 바뀌어서 마치 데브옵스가 변질돼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케이스인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개발도 해야 되는데 운영도 동시에 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예. 근데 이 데브옵스라는 거는 사실 그런 쪽의 관점에서보다는 딜리버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품질,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개발을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세스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빨리 딜리버리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잦은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만들어진 장표가 있어서 페이지가 있어서 제가 좀 공유를 좀 해보면 여기 이제 파란 사이트인데요. 파란에 데브옵스 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예. 데브옵스 팀에 이제 넷플릭스나 플리커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한다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예, 데브옵스라는 별도 행사가 있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애자일에서 얘기하는 잦은 배포, 그 다음에 이렇게 롱텀 배포가 있는데 보시면은 일반적인 금융권이나 그다음에 대형 SI는 배포를 자주 안 하죠. 그 이제 배포를 자주 하면 할수록 본인들 운영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배포를 하면서 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애자일 쪽에서는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잦은 배포를 하죠. 여기 사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데브옵스라는 팀은 사실은 전자를 애자일을 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운영 조직 보시면 이렇게 장벽이 하나 쳐 있죠. 그래서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팀에게 좀 더 운영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 되는데 개발팀은 사실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벽으로 허물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이 데브옵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운영자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운영자가 개발자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숨기지 말고 터놓고 어떤 문제가 생길 걸 미리 다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데브옵스입니다. 예. 보시면 손가락질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예. 생산적인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래서 개발, 품질 관리, 운영의 교집합이다. 데브옵스가 클라우드하고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인프라적인 성격이 거의 인프라죠, 사실은.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개발도 해야 되고. 근데 기존의 TA들이나 이 운영자들,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져본 적이 없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TA한테는 이런 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한테 도전이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트렌드상, 추세상, 기업의 경쟁력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팀부터 다시 빌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요. 예. 기존의 운영팀 가지고는 이런 시스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혹시 개발과 운영이 같이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발자한테 개발도 시키고 운영도 시키는 예, 이런 식의 모형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데브옵스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제 노력을 좀 해가지고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가이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유지보수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유지보수가 하청 주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유지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칭이. 그래서 이 유지 관리 가이드에 가보시면 여기에 가보시면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유지 보수 공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쓰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프링도 쓰시고 뭐 제이보스 통캣도 쓰시고 여러 종류로 쓰시는데 이런 오픈 소스를 쓸 때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용 정책을 가야 하냐가 이제 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보시면 기사가 아주 상세히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잘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안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예. 이건 여러분께서도 이제 현장에서 오픈 소스를 도입하거나 오픈 소스 기업이 있는 기업이 서포팅을 해주는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쓰실 때는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 상용 소프트웨어는 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피스를 사시면 오피스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는 싼 가격의 업그레이드를 받으시죠. 마찬가지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사시면 그 소프트웨어를 사고 나서 1년 동안은 무상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권 도입가에 포함된다. 유지보수가. 예. 그래서 내가 사면 지금 고객한테 물건을 팔면 1년 정도는 무상으로 해주는 게 룰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년 차 때부터는 도입가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솔루션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유지보수의 요율을 높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어떤 소프트웨어는요 팔기 위해서 원 도입가의 20% 비용으로 유지 보수를 해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0% 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요율을 높일 때 이 기업이 이제 여유가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은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의 특징인데 오픈 소스,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여러분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 소스 그냥 가져다 쓰는 건 소프트웨어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 쓰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지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컨설팅 플러스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서브스크립션 계약은 레드햇 하시면 아시겠지만 레드햇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사면 1년에 한 번씩 재구매를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안 패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 기업에서 불법으로 레드햇 쓰시면은 그 나중에 이제 보안 패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차라리 센토OS를 쓰시는 게 낫지 레드햇을 쓰시면 불법으로 쓰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보안 패치를 못 받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돈을 내면 그 보안 패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는 보시면 1차 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내면 1년 동안 그냥 서브스크립션이 유지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100%만큼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100%씩 계속 돈을 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100%씩 계속 돈을 내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소프트웨어 샀는데 왜 100%를 내년에 또 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대가 산정 방식에 있어서 보시면은 정액제 정책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꽤 오래 전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레드햇이 대표적으로 정액제 정책이었고요. 올해 내가 100만 원을 내면 내년에도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후려치기를 일단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픈 소스 쓰면 여러분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예. 그겁니다. 기술력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문화에서 오픈 소스에 대한 가격을 매기질 않는 거죠. 오픈 소스는 공짜라는 인식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오픈 소스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잘 디플로이하는 케이스는 사실 보기가 어렵죠.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오늘 이제 자료에 보시면 제가 그 MySQL에 대한 실제 상용 제품과 그 다음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제품의 성능에 대한 비교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사진 찍어서 뭐 올렸나 봐요. 여기 막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오픈 소스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제가 1억짜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억 원어치를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올해 1년에 치면 예산을 확보하고 2년 차 되면 예산 확보를 안 해놓습니다. 특히 공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초기에 5년치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을 이미 다 초기 예산에 다 잡아서 나누어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불안 요소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 회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 회사를 차려서 컨설팅 형태로 움직이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잘 하시면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반 틀은 만들어 놨다라는 거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게 나오면서 오픈 소스 회사들이 오픈 소스 개발자들이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예.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예. 그 외 나머지 거는 특별하게 뭐 이슈될 만한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바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상하이 미팅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관심 있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자바가 변화하고 있는데 개발자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자바 버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자바 FX라는 건 아예 거의 뭐 국내에서는 없어졌어요. 예. 근데 굉장히 오라클이 많이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바 FX는 시장에서 거의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HTML5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자바 FX에 대한 얘기는 오늘 안 할 거고요. 자바 8하고 자바 2, 7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요건 이제 오라클 장표를 좀 보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걸 제가 막 고치면 안 돼서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내부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받아가지고 오라클이 이제 썬을 인수했잖아요. 인수하면서 되게 불만들이 많았죠. 얘네들도 개발자 지원도 하나 안 하고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수가 완료된 작년인가요? 이때 시점부터 오라클이 커뮤니티 우리 여전히 지원하고 개발자 여전히 지원한다. 자바가 좀 더 확산되게 우리 노력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장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게 뭐냐면 자바에 있는 이미 입증된 테크놀로지를 커뮤니티 기반으로 여전히 우리는 규격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주도하고 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라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관성이 있게 정책을 끌고 나가거든요. 썬은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개발자의 사회가 가깝기 때문에 마음대로 냅둬요. 그래서 오라클에 먹혔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오라클이 할 수 있는 거는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오라클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자바 스코어 카드인데 이게 얘네들이 모일 때마다 해마다 항상 이런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내놓고 이제 실적을 설명하는 거죠. 실적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바에 대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바 마이크로 에디션이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도 다시 리빌딩 됐고요. FX는 뭐 크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아서 두 가지만 논의를 해보면 그 맥에 자바가 빠지는 거 아세요? 전혀 못 들으셨죠? 맥을 지금 사시면 자바가 들어있잖아요. 최근에 맥에서 자바가 빠지기 시작을 할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을 설치하시면 자바라는 커맨드를 칠 때 다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셨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사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이제 했던 거는 올 초에 JDK7이 나왔는데 맥용 공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맥에서 자바 개발하시다 보면 소스 코드가 없죠.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전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때 되면 정말 하드코어 개발할 때는 결국은 리눅스하고 윈도우로 다시 가요. 되게 짜증이 나는데 얘네들이 공개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바 SE7을 공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 또 하나는 이제 오라클에서 자체적으로 JVM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JRocket인데 이놈이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쓰시는 썬 JDK와 같은 라이선스로 무료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바 이 7 스펙이 공식적으로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그거 외에는 뭐 볼 게 없는데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12년도가 어떻게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보시면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픈 JDK가 있고 여러분 우분투 설치하시면 오픈 JDK가 기본으로 깔려 있죠. 그게 나름대로 굉장한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보시면 IBM, 애플, 셉, 뭐 애저, 뭐 트위터 이런 데가 오픈 JDK 개발에 참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쓰시는 썬 자바 JDK 있죠. 그건 사실 공식적으로 오픈 JDK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썬 JDK를 대체하는 놈이 뭐냐면 오라클의 JRocket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JRocket은 상용 JVM이거든요. 상용 JVM에서 정말 핵심 기능만 그 관리 기능을 좀 일부 빼고 나머지를 거의 다 공개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썬 JDK를 대체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썬 JDK는 이제 오픈 JDK 형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약속한 게 뭐냐면 자바 SE7, JDK7의 참조 레퍼런스, 공식적인 참조 레퍼런스는 오픈 JDK라고 아예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우분투에 들어있는 오픈 JDK가 상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JDK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연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 IBM에서 그 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오픈 너희 자바 다 공개해. 그래가지고 이 정치적인 논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다 공개해. 여러 회사가 그랬대요. 벤더들이.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가 자바에 대한 오너십이 없으니까 그걸 공개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썬 때부터 그거 안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면은 우리 통제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썬이 JDK를 오픈 소스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 공개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JDK 안에 보면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개발사들이 오픈 소스를 반대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개발하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JDK가 지금은 90% 이상 다 오픈 소스화가 됐답니다. 여러분께서 JDK 그냥 막 고쳐서 쓰셔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대신 오늘 가서 보니까 GPL2 버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GPL2 라이선스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고쳐 쓰셔도 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픈 JDK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업체들이 끌어들여서 이거 쓰도록 만들어야 돼서 IBM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 시절 때부터. 그래서 애플도 공식적으로 여기 참여하게 된 거고요. 트위터도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제부터는 맥용 JDK는 오픈 JDK로 간다는 얘기고 소스코드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JDK 7부터는 맥용 프리뷰가 개발자 프리뷰가 나온 거예요. 예. 여전히 쓸 수는 있지만 지금 6 버전이죠. 예.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JCP라는 조직 아시죠? 자바의 표준을 주도하는 조직에서는 이제 7에 대한 규격을 이제 다 통과시켰고 8에 대한 이제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시면 자바 이 7에 대한 규격들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 이제 자바 유저 그룹에 대한 이제 지원이 커뮤니티에 어떻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장표고요. 오라클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예. 자바 개발팀을 다시 셋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바원 행사가 있는데요. 다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바 행사잖아요. 이 자바원 행사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면 6만 명이 온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를 1,000억 원어치의 돈을 부가 창출을 한대요. 그래서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 행사 때문에. 예, 샌프란시스코가 난리가 난다는데 아시아에서 최근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작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제가 중국 때 갔었거든요. 차이나 베이징에서 했을 때 갔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행사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이 없어서 막 굉장히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자바 매거진이 만들어졌는데, 예, 여기 이제 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외에 이제 자바가 얼마큼 쓰인다는 걸 통계치로 보여준 게 있고요. 예, 통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900만 개발자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전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국내에도 아직 조사가 다 안 됐거든요.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바 자체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뭐 이건 다 아시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보시면 요 5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5가지 꼭지를 보시면은 향후에 자바는 어플리케이션 모델과 새로운 하드웨어를 지원한 형태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듈러를 통해서 좀 더 작은 형태 단위로 배포할 수 있게 만들겠다. JDK를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막 장비에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저 뜻이. 그 다음에 개발자를 위해서 생산성을 위해서 어노테이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이라킷이라는 제가 오라클 자바 JVM을 말씀드렸는데 그놈 때문에 이제 성능과 모니터링과 진단 기능들이 거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바로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제이라킷을 딱 설치하시면 거의 프로파일링 도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 저희는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멀티랭귀지를 위한 플랫폼으로 간다. 자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칼라라든지 그다음에 클로저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랭귀지가 이제 자바 위에서 돌아가요. VM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그게 향후 자바의 목표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이제 클로저라는 랭귀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랭귀지의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랭귀지예요. 모양새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2010년도 제가 베이징 갔을 때 약속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다 구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이제 이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써내 계시던 분들이 오라클이 바뀌면서 그 변화된 것들은 뭐냐 했더니 약속을 지킨다. 마일스톤대로 꼭 지키고 그거대로 다 일관성 있게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게 이제 로드맵입니다. 내년도에는 JDK 8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7 쓰세요. 7 요즘에 다운받으면 7 쓰시죠. 전 아직도 6 쓰거든요. 6 마지막 버전을 쓰는데 현재 시점이 요 시점이고요. 내년도 중반쯤 되면 JDK 8이 나옵니다. JDK 7 지금 업데이트 4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개발자용 JDK는 이미 포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 좀 더 지나면 가을쯤에는 엔드 유저용 런타임 JVM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제이라킷에 있는 성능 기능들이 다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G1 게비지 컬렉터라는 게 JDK 6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 아예 이렇게 박혀 있고요. 티어드 컴파일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자바를 딱 JVM을 보시면 서버용 JVM과 클라이언트 JVM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서버.dll, client.dll 파일이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옵션을 주면 거기에 맞는 게 로딩이 돼서 뜨거든요. 그런데 JDK7의 업데이트 4부터는 아예 두 개를 통합했어요.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 서버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클라이언트보다는 훨씬 빠른 형태의 JVM이 하나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성능 JVM, 그러니까 양쪽의 장점들을 다 수용한 그런 JVM이 하나가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7으로 가면서 성능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8에 보시면은 직수하고 이제 람다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마 뒷부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보시면 맥OS가 아예 들어있죠. 예. 이제 맥OS에서는 최신 JDK부터 여러분께 소스 코드까지 다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보시면 JDK 6의 마지막 업데이트가 올해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JDK 6는 올해로 끝이에요. 예. 이제 7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8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내년도 여름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보기엔 딱 위에 세 가지하고 위에 세 가지가 주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소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플리케이션과 자바 자체를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아무 장비나 막 올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최근에 발표한 이 내용에 보면은 iOS 있잖아요. 애플의 자바가 올라가요. 지금요. 그래서 얘네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 자바 자체를요 아예 통째로 넣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다 돼 있어요. 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람다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클로저. 그러니까 패러렐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패러렐 랭귀지 형태로 뭔가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컬렉션 아시죠? 어레이 리스트에 여러 번 막 데이터 막 넣으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씩 꺼내실 때 이터레이터로 해서 처음부터 쫙 끝내잖아요. 이걸 패러렐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패러렐한 스레드가 쫙 돌아서 꺼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맵리듀스도 이제 하드웨어 맵리듀스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고성능 형태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추세고, 그다음에 오라클의 제이라켓의 기능들이 다 거의 포팅이 다 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 JDK는 제이라켓 형태로 가져가 쓰시면 이제 메모리나 이런 거 다 튜닝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도구들이 지금 다 나누어져 있고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돼 있는 거죠, 얘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공식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차세대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아예 자바에 넣겠다. 이렇게 이제 해놨죠. 노드.js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자바스크립트를 코딩을 하면 고성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건 제가 보기엔 크게 뭐 이슈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JDK 8 이후의 다음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멀티 랭귀지를 지원하는 자바 가상 머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멀티 클라우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추세인데, 자바 E7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멀티 테넌시는 다 아시겠지만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종류의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모델인데, 테넌시가 유저란 뜻이에요. 근데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여러분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올리면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가입만 하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자 회사가 이제 테넌시거든요. 조직도 테넌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 모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서나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어떤 컬럼들이 더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걸 하려면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피처들이 들어간다는 거고, 오라클 자체의 웹로직 같은 경우 셀프 튜닝 기능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바 가상 머신단에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그냥 설치해가지고 돌리면 웬만한 성능을 다 보장해주겠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거 외에 뭐 나머지 거는 없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스케일 다운과 업이 되죠. 그래서 자바를 가지고 인베디드부터 대용량 서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녹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로드맵을 다 고쳤어요, 얘네들이. 이거 자바 FX인데요. 자바 FX는 스윙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스윙. 저는 이게 확산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어지간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스윙 모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스윙 다 아시겠지만은 쓰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패스하려고 합니다. 별로 이런 식으로 도구가 제공됩니다. 씬 빌더라는 게 있는데요.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UI를 만들면 자바 코드로 나와요. 또 하나는 이제 플렉스처럼 XML 형태로 만들어 UI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드가 너무 스윙처럼 길어요.
그게 단점이고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자바 FX를 가지고 여러분이 UI 프로그램을 만들면 iOS에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자바랑 같이 넣어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예. 맥도 지원하고요. XML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가 이제 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요 단계까지. 예. 뒷부분에 아마 보시면 이런 게 있죠. iOS에서 나온다. 이게 근데 보시면 JDK 런타임 자체를 스태틱 링크를 시켜서 아예 FX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iOS에 앱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형태로 자바를 이제 디플로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시연은 보지 못했는데 이게 된다는 얘기까지도 못 들었어요. 근데 여하튼 얘네가 이걸 쓴다는 얘기는 이제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자바 자체를 이제 인베디드 환경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축소시키는 작업들도 다 할 수 있고, 보시면은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예. 기존에는 이제 자바 ME도 있고 자바 SE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얘네들이 해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군에 보면 인베디드 쪽에 굉장히 많은 걸 사실 미국에서는 쓴다고 합니다. 자바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다 녹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부터 인베디드까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바가 만들어진다. 예. 뭐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로 에디션은 안드로이드 나오면서 거의 쏙 죽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 준비하는 거는 모바일만 인베디드는 아니니까 예. 다양한 제품군에서 다 쓸 수 있게 하고 최신 랭귀지를 다 지원하도록 해서 이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목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에는 마이크로 에디션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인데도 메모리가 큰 것들은 마이크로 에디션이 그대로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SE라는 걸로 우리가 쓰는 자바 가지고 인베디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다시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보시면은 CPU도 되게 다양하죠. ARM 계열도 있고요. 예. 자바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잡고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부터 인베디드까지 모두 수용한 형태로 가겠다. 요건 이제 인베디드 로드맵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스 요즘에 다 통캣 쓰시잖아요. 프레임워크가 워낙 이제 대중화돼 가지고 자바 엔터프라이즈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지금은. 근데 이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결국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 표준은 자바 2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금융권 가면 EJB 다 쓰고 있어요. 컴포넌트 만들어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됩니다. 스프링으로 스프링을 쓰더라도 백단은 다 EJB예요. 금융권들을 가보면. 그러니까 UI 쪽만 실질적으로 UI랑 그 통신하는 컨트롤러나 이런 쪽 정도만 여전히 스프링을 쓰고요. 생산성이 나니까. 백엔드는 다 연결하는 부분은 다 EJB 씁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도 다 EJB 썼어요. 컴포넌트에 대한 레파지토리가 다 있어서 이름만 넣으면 다 나옵니다. 무슨 컴포넌트인지. 가져다가 딱 쓰기만 하면 그냥 비즈니스 로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아직 비즈니스 로직을 컴포넌트로 만드는 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풀리 못하죠.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EJB를 쓰고 있고, 금융권에 가보면 여전히 EJB를 스프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니즈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엔드 쪽은 다 표준대로 가려고 하는 쪽이 여전히 뭐 기업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바 E6의 통계 자료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요. 다 통계 뒤에다 스프링 올려서 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로 가면서 개발자들이 지금 데모하죠. 여유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자바가 클라우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거든요. 결국은 클라우드로 가면서 지금 루비나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랭귀지들이 혼재돼서 표준 없이 막 지금 막 가고 있어요. API도 가고 있는데, 자바가 추구하는 모형은 파스라는 거죠. 플랫폼. 자바가 원래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 형태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클라우드 쪽은 다 상용 서비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고 상용 서비스인데, 자바가 이 부분을 잘 핸들링 해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파스를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이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바 E7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토 프로비저닝 있죠. 그러니까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여러분이 장비를 100대를 사시면 사가지고 리눅스를 다 똑같이 설치를 해놨는데 한 대가 고장 났어요. 새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똑같이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면 똑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도구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클라우드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들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여전히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자바 E7부터는 클라우드의 그 확장되는 형태의 개념들을 해가지고 다 지원하겠다. 멀티노드, 멀티 인스턴스 클러스터 다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와스의 모습은 클라우드를 지원한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멀티 테넌시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부속 코드가 이렇게 들어 있죠. 예. 하이버네이트 4.0 때부터는 멀티 테넌시가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JPA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테넌트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쓰시게 되면 부속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냥 기본으로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코딩을 할 수 있다,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바 E7에 지금 도입되는 게 멀티 테넌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일러스티드 들어오고, 그 다음에 JMS 버전이 올라갔고요. 여러 가지 제이슨 API도 공식적으로 표준을 해서 다 들어오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바가 지금 클라우드에 거의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대응을 와스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보이고요. 예. 이게 이제 뭐 제한된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규격들은 저희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이제 파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테넌시 API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바로 와스 위에서 지원하는 거 쓰시면 그냥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기본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그 오라클에서 얘기하는 기본 컨셉은 보시면 글래스피쉬도 아시죠? 예, 글래스피쉬라는 와스에다가 이런 규격들을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이런 규격들을 확인하시려면 글래스피쉬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아바타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 아바타가 뭐냐면 HTML5 프로젝트예요. 자바의 HTML5 프로젝트.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HTML5나 이런 자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자바 2를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동작 하도록 시키겠다는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거든요.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보시면 요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바타라고 하는 놈이 자바 위에 올라가 있는 통캣 같은 데에서 보시면은 레스트죠. 레스트고 요거는 HTTP 통신을 하는 놈인데 요런 놈에다가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바타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가 제공이 됩니다. 요걸 임포트를 하면 서버 사이드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자바 FX에도 자르 파일이 제공되고 HTML5에도 자바스크립트가 제공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바로 HTML5나 이런 데서 자바로 바로 통신하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 쓰시고 싶으면 여러분 외부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셔야 되잖아요. 얘는 표준인 거죠. 표준 형태에서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저는 별로 감흥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미 이거 나올 때 다 대안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아바타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바에다가 HTML5를 인테그레이션 하겠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베디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인베디드가 있는데 자바 다 올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지 않나 봐요. 근데 해외에는 얘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북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자바가 올라가 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베디드 시장이 자바가 상당히 강력한 그 축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바 쪽의 현재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 에디션이거든요. 마이크로 에디션에 보면 CDC와 CLDC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모습으로 다 다시 리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 거하고 보시면 이 두 개가 되게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를 모듈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아예 플랫폼을 딱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맞춰놓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같은 데는 다 자바 카드를 씁니다.
이게 초기에 나온 그 스펙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예. 굉장히 오래된 스펙을 아직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의 전부 다 얘가 섭렵을 다 했다고 합니다. 자바카드가. 예. 규격입니다. 이것도 규격. 예. 이 MySQL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것도 업데이트를 제가 좀 받았는데 MySQL 상위 20개 사이트에 구글이 있습니다. 저는 구글은 다 빅 테이블만 쓰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예. 페이스북도 많이 쓰고 유튜브도 많이 씁니다. 예. 더 재밌는 거는 최근 5.5에 성능 향상이 이렇게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굉장히 많이 성능 향상이 됐죠. 예.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요거죠. 예. MySQL이 이제 NoSQL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memcache API를 제공해줘서 개발자들이 그냥 키밸류 형태로 넣으면 백엔드는 다 MySQL로 돌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피처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재미난 그래프예요. 예. 보시면 공식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스레드 풀이 있습니다. 예. 이 스레드 풀이 여러분 다 아시죠? 스레드 풀에서 성능 좋아지죠. 근데 보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스레드 풀을 안 쓰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시스템에서 스레드 풀을 안 쓰면 MySQL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임계치를 보시면 상당히 훌륭한 성능이 나오죠. 동시 커넥션이 256개 DB 커넥션을 갖더라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때 이제 MySQL 상용 버전 쓰게 되면 계속 성능 유지시켜주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MySQL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픈 소스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다 커뮤니티 버전 쓰더라. 성능이 안 나오는데 다 커뮤니티 버전 쓰더라 이거예요. 걔네는 성능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게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거든요. 피처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가지고 성능이 안 나옵니다. 대용량을 수용할 때는. 근데 대부분 개발자들이 가서 그냥 설치해놓고 쓰더라 이거죠. 그리고 성능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MySQL 그지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제이보스에서도 레드햇에서 들었어요. 레드햇에서도 제이보스 상용 버전을 파는데 굉장히 빨리 보안 패치되고 성능 패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 버전 그냥 가져다가 써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거지 같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국내가 아직도 오픈 소스를 쓸 때 이런 상용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이제 내구조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는 가져다 쓰면 공짜고 당연히 성능이 잘 나오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따로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이 쓰셔도 성능을 보장받지만 이 이상부터는 상용 버전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고 사실 이거 말고 가상화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여러분 오라클 버추얼 박스 있잖아요. 예. 그게 발표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여러분 무료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VMware만큼이나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 상용화된 어떤 솔루션으로 가상화시켜서 쓰셔도 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게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제가 이걸 보면서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바를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랭귀지를 새로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 자료를 통해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JDK 8부터는 자바 8부터는 이제 람다라는 새로운 익스프레션이 들어갑니다. 람다 익스프레션은 공식적인 명칭이고 이전에 썼던 명칭은 클로저입니다. 예, 클로저라는 명칭이고요. 클로저는 리스프에서 파생된 랭귀지죠. 예. 여기 보시면은 다른 내용은 볼 게 없고요. 자, 요게입니다. 오늘날의 지금 리스트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예. 보시면은 폼은 돌려가지고 뭔가 자동으로 이제 밸런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알러트를 뜨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에서 이터레이터를 꺼내가지고 왕복을 시킨다던가 이터레이터를 꺼낸다던가 그냥 포문으로 돌릴 수가 있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한 스레드가 자꾸 쭉 도는 방식이라서 여기에 개수가 많으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멀티코어 CPU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JDK 8부터는 패러렐 이터러블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코어를 최대한 쓰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고요. 여기 블록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 안에는 어플라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플라이를 그냥 구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거 보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예, 다음 단계로 보시면 아까 그 이터레이터를 돌리는 방식인데요. 어레이 리스트에 패러렐이라는 메소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패러렐을 딱 꺼내면
여기 보시면 패러럴 이터러블이라는 오브젝트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for each라는 데에다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밸런스 하는 거 그대로 옮겼죠, 로직을. 이걸 하게 되면 패러럴하게 이제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10,000건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씩 쭉 돌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멀티 스레드가 한꺼번에 확 돌려버리는 거죠. 굉장히 빠르겠죠. 데이터 건수가 많은 사이트에서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 재미있게 람다 가지고 쓴 겁니다. 클로저 기법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코드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지금 방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코드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근데 자바 개발자한테 시련이 오는 겁니다.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랭귀지를 써야만 좀 더 생산성이 나오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최근에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자바 코드 안에 스칼라를 넣어서 코딩하는 게 아주 일상화됐습니다. 미국 북미 쪽에 보면. 그래서 자바 코드를 딱 까서 컴파일된 걸 보면 소스 코드가 스칼라예요. 저 스칼라 쓸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충 짐작은 하지만 이제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도가.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자바 입장에서 봤을 때 스칼라 말고 지금 현재 JDK8의 공식적인 건 클로저입니다. 그래서 클로저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아까 로드맵상 내년도 여름에 JDK8이 릴리즈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클로저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저 책을 빨리 사서 하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저히 봐도 전 모르겠습니다. 이 문법이 뭔지 너무 축약형으로 돼 있어서. 근데 뭐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보죠, 저는. 그래서 현재 이제 자바 랭귀지는 멀티코어로 멀티 스레드가 도는 형태로 해서 모든 게 돌도록 이제 설계가 다시 될 거고, 기존에 있는 걸 확장시켜서 이렇게 패러렐이라는 메소드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될 거다. 이거 말고도 맵리두스가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어디 있냐면요. 제가 본 게 있는데. 뭐 랭귀지만 지금 엄청나죠. 이 람다 하나 가지고 지금 몇십 장을 지금 얘네들이 작성을 해놨어요. 랭귀지의 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상속 저희가 자바에서는 지금 멀티 상속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 8의 뭐 이런 모형들 설명이 되어 있고. 랭귀지가 여러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옛날에 랭귀지 쓰신다면 다시 공부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맵리두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요. 아까 말씀드렸던 벌크 데이터 오퍼레이션 한꺼번에 패러럴하게 돌리는 그 기법이 다시 소개가 되어 있고, 맵리두스입니다. 하도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그룹 바이 아시죠? 여러분 DB의 그룹 바이 아시잖아요. 그 그룹 바이가 맵리두스예요. 맵이 데이터를 뿌려주고 리듀스가 그룹 바이에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맵의 아웃풋이 키가 되고요. 이 리듀스로 오는 거는 그 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아줍니다. 여러분 그룹 바이한테 키를 지정해 주잖아요. 어떤 컬럼을 지정을 해 주실 텐데 그 컬럼에 해당하는 게 맵이고요. 데이터가 모였을 때 그걸 리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도 맵리듀스를 지원하죠. 그 몽고DB에도 보시면 맵리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패러럴하게 모아가지고 처리할 때 이제 맵리듀스를 쓰는데 랭귀지 레벨에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국내 엔지니어들이 이런 새로운 랭귀지들을 배우고 있지 않아요. 전혀 배우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쯤 되면 새로운 JDK가 나오면 그때는 좀 늦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JDK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차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웹로직 버전을 올리면서 JDK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JDK5로요.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거든요. JDK를 그냥 업그레이드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안 돼요. 재미난 게 어떤 거였냐면요. 로직은 잘 도는 것 같은데
이상한 이렇게 콜센터에 전화가 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JDK6부터는 검증 코드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날짜가 2월 31일 이런 게 초기화가 안 돼요. 예. 2월 31일 없잖아요. 근데 옛날 JDK에서 2월 31일이 돼요. 초기화가. 그다음에 빵빵년 빵월 빵일이 초기화 되거든요. 데이트 객체가요. 근데 6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컴파일은 잘 돼 있는데 버전업을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런타임 에러가 계속 뜨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트랜지션 막 그 롤백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는데 조사를 다 해보니까 검증 코드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JDK를 그냥 업그레이드 하시면 안 돌 수 있어요. 최근에 JDK7이 나오면서 루신 사용자들이 컴플레인을 했죠. JVM이 크래시 된다 그냥 쓰는데 업그레이드해서 쓰는데 예, 그런 이유도 다 JDK 업그레이드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JDK 버전업은 어쩔 수 없이 자바 규격이 올라가면서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무심코 JDK를 업그레이드하지만 운영에서는 아주 임팩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제가 좀 고민이 좀 돼요. 개발자 커뮤니티에 새로운 자바나 새로운 자바 규격들이나 랭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라이빙을 할 건지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페이스북에 좀 자료를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이런 뭐 랭귀지에 관련된 뭐 서밋을 한번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전달할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